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아직 최고위원 출마는 공식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최고위로 출마할 결심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특히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와 안보 지휘 라인 문책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안으로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인기 침범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본회의 열어서 이거 긴급 현안 질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 무인기 사태는 안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요, 방탄 국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고 지금 민주당이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국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희가 과연 무인기 대응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찾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합리화하는 말하자면 국회를 임시국회를 열 필요성이 있다는 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러지 않는지 저는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대응이 좀 허술했고 국민들도 소상히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긴급 현안 질의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군사기밀 북한에다 노출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방공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뚫렸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뚫렸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레이더망으로 공중을 진짜 빈틈없이 보고 있는데 그걸 북한 무인기가 뚫고 들어왔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결국 이것은 군 기강 해이로에서 발생한 사건이냐 아니냐인데 실제 우리 현실은요, 방공망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무인기에 우리 공중 방공이 열려 있습니다. 뚫린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국지 반공 레이더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군단급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늘을 촘촘히 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들어온 무인기가 2m짜리가 아닙니까? 이런 2m짜리 무인기가 2km 상공으로 저공 비행할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것이 무인기인지 아니면 새떼인지 정확히 쉽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기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2017년에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떨어져서야 알았거든요. 그러면 2022년 지난해 말 경우에는 일단 우린 들어올 때부터 보았습니다. 왜? 이미 그런 방공 레이더망을 군단급에다 배치했어요. 그런데 아직 배치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문제에서나 또 우리가 촘촘히 현재 방공 레이더망이 촘촘히 갖춰지지 않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걸 정쟁 소지로 삼으면서 방공망이 뚫렸다,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정쟁머리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무인기 침범 때 우리도 북으로 올려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쌍방과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 비례 대응 원칙입니다. 그러면 비례 대응 원칙이라는 건요,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대 측이 도발을 했을 때 응당한 대응을 한다라는 게 비례 대응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평화 관리에서 제일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측 가능성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게 뭐냐면 북한이 무인기를 들어보내면 우리도 무인기를 들어보낸다는 걸 북한에 알려야 북한이 또 무인기를 들어보내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우리 남한 공군의 무인기가 또 들어올 텐데라고 자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은데 우리 무인기가 지난해 말에 북한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북한 군부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당전원회에서 전원 물갈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평화를 관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대화나 협상도 있지만 상대 측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도발을 하고
우리 영공을 침범해 왔을 때는 의회도 그에 맞는 상응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제일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평화 관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전협정이라는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재래식 전쟁을 끝내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재래식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고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치고 앞으로 우리가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재래식 전쟁으로 시작해서 재래식 전쟁으로 끝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고 다른 국제 공동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이 정전협정의 법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했는데요. 정전협정을 감독 통제하는 데서 핵심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입니다. 북한 측에는 체코와 폴란드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들을 북한 영역에서 추방했고 또 판문점에 중국군 대표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미 정전협정은 북한이 견뎌서 날아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군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북한 도발 계속되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 말이 나온 게 오히려 늦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9.19 군사합의는요. 일반적인 남북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이 있거든요.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핵심은 북핵 폐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9월 달에 핵 선제 사용을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벌써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날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사람은요. 그때 우리 정부가 당당히 북한에 핵 선제 타격 법제화하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파기 선언이야 공식 답변을 하라고 공식 통보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우리 정부는 그래도 좀 참아보자라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이건 좀 때 잃었다. 이미 전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북한에 폐기 수순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실효성 측면에서도 이미 이건 실효하지 효력이 이제 정지된 협정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15번 이상 위반했고 무인기가 들어오고 지요 우리 울릉도 앞바다에다 미사일로 쐈습니다. 이렇게 9.19 군사합의 핵심인 완충지대 역할이 전혀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요. 우리 군만 손해보고 국민의 생명 안전만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 비유를 하자면 절도를 자꾸 한다고 절도죄를 없애면 되냐. 이게 그래도 압박수단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합의, 특히 9.19 군사합의 핵심은 완충지대를 정하고 남북이 같이 지키는 겁니다. 이때만이 평화가 유지되는데 북한이 계속 이걸 지금 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영공을 침범하고 막고만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주장은요. 매를 맞고도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주장과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해부터 이제 북한의 도발의 양상을 쭉 보면 예측 불가능하고 횟수는 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바라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일종의 김정은 정권 체제가 안정돼서 자신감의 표현일지 아니면 그 체제에 대한 지금 뭐 불안감의 반증일지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북한에서 체제 불안의 요인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실례드리면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에서 북한 군부 전원 군서열 1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방장관 격인 북한 국방상, 총참모장, 민방위 부장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바꾼 이 지도부가 언제 들어와 앉은 지도부냐? 지난해 6월 달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자면서 그나마 좀 전투력이 있는 지휘관들을 앉혔는데 6개월 만에 싹 교체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북한 군도 김정은이 바라는 그런 수순에서 저는 동작하지 않고 있다를 당 전원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체제 위기 관련해서 최근에 외신 보도 하나가 화제를 모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 39세가 됐고 네.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술을 마시고 웃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술을 자주 마신 건 맞고요. 술을 네. 워낙 좋아하니까. 네, 술을 워낙 예.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들여다보면 김정은 주변에 있는 북한 간부들이 다 60대, 70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39세,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하면 동년배들하고 술을 마시는 게 재미있지. 예. 아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 재미있습니까?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하고 술 같이 안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이런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결국은 술을 더 마시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북한의 행정이라든가 북한 국정 운영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미 이전에도 계속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김정은은 좀 특수한 경력을 소유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은 북한에서 타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대학을 다니질 않았어요. 해외에서.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마시려면 적어도 같이 뭐 학교를 다녔다든지 뭐 이런 연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고가 있는 동년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외로움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연고가 없는 동년배들이 없다. 이 점입니다. 중년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저는 당연히 중년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술도 좀 많이 마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좀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설득력이 있다고 예, 보세요? 우리가 그 팩트 체크를 해보면 뭐 우리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이 신체와 얼굴에 대해서 계속 사진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데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체중이 갑자기 이제 줄었다가 어떤 때는 체중이 늘고 줄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체중 관리를 해보면요. 이 체중이 인간이 뭐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는 이건 대단히 불안한 심리 상태의 표현입니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신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김여정을 부각하고 또 최근에는 딸 주혜양을 계속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딸 이번에 그 데리고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김정은은 전 세계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의 세습 통치 구조가 자기 자녀대에도 4대까지도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딸 주혜양 동행에 대해서는 뭐 외국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가정적이긴 하지만은 뭐 사망 시에는 뭐 그럼 후계자는 뭐 김여정이 되는가 아니면 딸로 넘어가는가 아니면 아들이 있나 뭐 이런 여러 추측이 있더라고요. 저는 북에 있을 때도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어보지 못했고요. 예. 그럼 지금 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딸이 지금 후계 구도냐, 김정은의 후계자냐? 저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김정은이 가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고 만일 김정은이 뜻하지 않은 유고 상태가 생긴다라고 하면 딸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딸이 뭐 후계자로 나서서 통치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동생인 김여정이가 2인자로서 북한을 이끌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기간도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단하고 싶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께서 워낙에 이제 북한의 실세 외교 통이셨기 때문에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요. 지금 뭐 처형설이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형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영국에서 같이 근무했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그런 제 상사이기도 한데요. 처형설은 지금 팩트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있었던 당 전원회 의해서 숙청된 거는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정치국 위원직도 내놓고 또 1월 달에 외무상이 이용호로부터 이선건으로 바뀌어서 숙청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처형의 정황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팩트 체크는 할 수 없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 외교가에 대한 북한 노동당의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조사 과정에 김정은이 몰랐던 그런 이제 많은 어두운 측면들이 드러나서 총적으로 김용호 외무상이 책임진 건 맞습니다. 리용호 전 이용호 외무상이. 외무상이. 그래서 이 처형설이 전혀
근거가 없이 나온 이런 같이 근무하신 적도 있으시죠? 예, 제가 런던에서 제 대사였고 저는 이제 그 밑에서 참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처형이 됐든 안 됐든 이영호 외무상이 12월 달에 숙청됐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숙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 이영호 외무상이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서 소위 협상팀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김정일로부터 김정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도기 기간에 외교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까지 처형됐다고 하면 북한 외교에서 협상파에 있던 라인들이 위축될 것이고 설사 자기가 협상 쪽으로 좀 기울고 싶어도 또 자기도 이영호처럼 숙청될까 봐 본의 아니게 강경을 내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북 관계는 물론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이 대화와 협상 쪽으로 틀 수 있는 또 그렇게 틀도록 견인할 수 있는 협상파 입지가 대단히 많이 위축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직 최고위원 출마는 공식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최고위로 출마할 결심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도 윤심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던데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요. 뭐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윤심, 뭐 비심 이렇게 가르는 것 자체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이제 출연시키기 위해서 정말 야당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싸웠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당에서는 2024년 총선입니다. 그러면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한데 제가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출마하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